주님아, 상속폭이 각서야 여기 서명해. 감정 문제가 아니야. 효율 문제야. 추석 전날 밤이었습니다. 시아버지 강태호가 식탁 위에 서류 봉투를 밀어 놓았습니다. 수님은 서류를 내려다봤습니다. 손가락이 떨리지 않았습니다. 10년 동안 전을 부치며 기름에 데인 손이었습니다. 더 이상 떨릴 것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서명하고 내일까지 나가. 시아버지의 목소리에는 감정이 없었습니다. 서류를 처리하듯 사람을 처리했습니다. 수님은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비닐봉지 하나를 꺼냈습니다. 남편 영정 사진, 그리고 낡은 바인더 3권. 이 집에서 10년을 살았는데 수님에게 남은 건 그것뿐이었습니다. 통장 잔액은 32,000원. 120번의 제사를 혼자 차린 손에 비닐봉지 하나가 들려 있었습니다. 현관문이 닫혔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 수님이 챙긴 바인더 3권. 거기에는 10년치 영수증이 전부 들어 있었습니다. 이야기는 1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이야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어디에서 듣고 계신지 댓글로 적어주시면 그쪽을 향해 복 받으시길 기도드리겠습니다. 10년 전 장례식장 복도에는 국화 냄새가 가득했습니다. 수님은 영정사진 앞에 서 있었습니다. 남편 강준호, 49, 심장마비. 아침에 출근하던 남편이 현관에서 쓰러졌습니다. 구급차가 도착했을 때 이미 맥박이 없었습니다. 수님이 마지막으로 들은 남편의 말은 오늘 저녁 뭐 먹을까였습니다. 장례식 3일째, 조문객이 빠져나간 빈자리에서 시아버지 강태호가 입을 열었습니다. 큰애 엄마. 수님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제사는 큰애 엄마가 해야지. 우리 집안 맏며느리가 누군데. 수님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남편의 영정사진이 국화 사이에서 웃고 있었습니다. 그 웃는 얼굴을 보는데 목이 메어서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준호가 없으니까 내가 더 잘해야 해. 알겠지? 시아버지의 목소리에는 위로가 없었습니다. 지시가 있었습니다. 수님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때는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남편이 남긴 자리를 자기가 채워야 한다고. 첫 번째 제사는 남편의 49제였습니다. 새벽 3시, 알람이 울리기 전에 눈이 떠졌습니다. 잠을 잔 건지 안 잔 건지 알 수 없었습니다. 베개가 젖어 있었습니다. 수님은 부엌으로 갔습니다. 수도꼭지를 틀었습니다. 찬물이 손을 때렸습니다. 그제야 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 시장까지는 버스로 40분이었습니다. 새벽 시장의 비릿한 생선 냄새가 코끝을 찔렀습니다. 좌판에 쪼그려 앉은 할머니가 북어를 내밀었습니다. 이거 제사용이지? 한 묶음 줄까? 네. 북어 2묶음하고 두부 4모 주세요. 수님은 양손 가득 장바구니를 들고 버스를 탔습니다. 손잡이를 잡으려는데 비닐 손잡이가 손바닥에 파고들었습니다. 버스가 흔들릴 때마다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어젯밤에도 한 숟가락밖에 못 먹었거든요. 집에 도착하면 오전 6시. 거기서부터가 전쟁이었습니다. 전을 부쳤습니다. 동태전, 깻잎전, 호박전, 육전. 기름이 튀었습니다. 팔 안쪽 살이 벌겋게 부풀어 올랐습니다. 수님은 이를 악물고 뒤집개를 놓지 않았습니다. 나물을 무쳤습니다. 고사리, 도라지, 시금치, 숙주. 5가지 나물을 각각 삶고 무치고 접시에 담았습니다. 탕을 끓였습니다. 적을 깨웠습니다. 과일을 깎았습니다. 사과, 배, 감, 대추, 밤. 칼이 사과 속으로 들어갈 때마다 손목에 힘이 빠졌습니다. 제사상이 완성된 건 저녁 7시. 15시간이 걸렸습니다.
수님은 앞치마를 벗지 못한 채 부엌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등이 냉장고에 기대졌습니다. 허리가 끊어질 것 같았습니다. 그때 거실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버지, 오늘 상 잘 차렸네요. 둘째 며느리 소라의 목소리였습니다. 작은애 엄마가 과일을 좀 가져왔어. 시아버지가 대답했습니다. 수님은 부엌 바닥에 앉은 채 거실을 바라봤습니다. 소라는 백화점 과일 선물 세트 하나를 식탁에 올려놓고 있었습니다. 포장지가 반짝거렸습니다. 형수님은 고생이 많으시네요. 소라가 부엌 쪽을 힐끗 보며 말했습니다. 입꼬리가 올라가 있었지만 눈은 웃지 않았습니다. 수님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답할 힘이 없었습니다. 제사가 끝나고 그릇을 설거지했습니다. 밤 11시부터 새벽 1시까지 수세미로 기름때를 벅벅 문질렀습니다. 손가락 관절이 욱신거렸습니다. 찬물에 담근 손이 빨갛게 부풀어 올랐습니다. 뜨거운 물을 틀면 가스비가 나온다고 시아버지가 말했거든요. 마지막 접시를 엎어놓았을 때 시계는 새벽 1시 23분이었습니다. 22시간 23분. 그게 첫 번째 제사였습니다. 그 뒤로 제사는 계속됐습니다. 설날, 추석, 남편 기일, 시어머니 기일, 안식, 백중, 시아버지 생신, 시어머니 생신, 큰아버지 기일, 작은아버지 기일, 할아버지 기일, 할머니 기일, 연간 12번. 한 번도 빠지지 않았습니다. 한 번도 도움을 받지 못했습니다. 둘째 며느리 소라는 매번 과일 선물 세트 하나를 들고 왔습니다. 시누이 미정은 제사가 끝난 뒤에 나타나 음식을 싸갔습니다. 시아버지는 상을 받았습니다. 수님은 차렸습니다. 새벽 3시에 일어나서 시장에 가서 전을 부치고 나물을 무치고 탕을 끓이고 적을 꿰고 과일을 깎고 상을 차리고 절을 하고 상을 치우고 설거지를 하고 남은 음식을 나누어 담고 부엌 바닥을 닦았습니다. 해가 바뀌었습니다. 또 해가 바뀌었습니다. 수님의 손가락 관절이 굵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주먹이 펴지지 않았습니다. 한참을 주물러야 겨우 숟가락을 잡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도 제사는 빠지지 않았습니다. 3년째 되던 해여름이었습니다. 거실에서 시아버지와 소라, 미정이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수님은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수도꼭지 소리 사이로 대화가 들렸습니다. 아버지, 이번 추석 연휴에 제주도 가시죠? 준혁이가 펜션 알아봤대요. 소라의 목소리였습니다. 아버지, 저도 갈래요. 인스타에 올릴 거 있으니까. 미정이었습니다. 그래, 가자. 오랜만에 바람 좀 쐬자. 시아버지가 대답했습니다. 수님은 수세미를 잡은 손을 멈췄습니다. 아버님, 저도 같이 가면 안 될까요? 거실이 조용해졌습니다. 2초, 3초, 큰애 엄마는 집 봐야지. 시아버지가 말했습니다. 추석 준비도 해야 하고, 장독대도 있고, 내가 안 가면 누가 집을 봐. 수님은 수세미를 다시 쥐었습니다. 네, 아버님. 그게 전부였습니다. 수도꼭지 소리만 부엌에 울렸습니다. 거실에서는 제주도 펜션 사진을 보며 웃음소리가 났습니다. 그해 추석. 가족은 제주도에 갔습니다. 수님은 혼자 제사상을 차렸습니다. 빈 거실에 제사상을 펴놓았습니다. 상 위에 음식을 올렸습니다. 향을 피웠습니다. 절을 했습니다. 일어서는데 무릎에서 뚝 소리가 났습니다. 아무도 듣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촛불이 흔들렸습니다. 남편 영정 사진이 촛불 너머로 보였습니다. 여보, 올해도 잘 차렸지? 대답은 없었습니다. 수님은 제사상 앞에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시계 초침 소리만 거실에 울렸습니다.
그날 밤 수님은 부엌 서랍을 열었습니다. 오늘 제사에 쓴 영수증을 꺼냈습니다. 시장 영수증, 마트 영수증, 과일 가게 영수증. 하나하나 날짜 순으로 정리해서 클리어 파일에 끼웠습니다. 회계법인에서 15년을 일한 손이었습니다. 영수증을 정리하는 건 숨 쉬는 것처럼 자연스러웠습니다. 그때는 아무 생각 없이 한 일이었습니다. 그냥 버리기 아까워서 내가 쓴 돈이 얼마인지 기록이라도 남겨두자 싶어서 서랍을 닫았습니다. 그때는 몰랐어요. 그 서랍 속 영수증들이 10년 뒤 어떤 의미를 갖게 될지. 5년째 되던 해, 수님의 양팔 안쪽에는 화상 흉터가 지도처럼 번져 있었습니다. 전을 붙일 때마다 기름이 튀었습니다. 동태전을 뒤집는 순간 기름이 팔뚝까지 튀어 올랐습니다. 살이 벌겋게 부풀어 올라 물집이 잡혔습니다. 터지면 진물이 흘렀습니다. 그 위에 또 기름이 튀었습니다. 연고를 바를 시간이 없었습니다. 전을 붙이다 말고 연고를 바르면 기름이 식어버리거든요. 식은 기름에 붙인 전은 눅눅해집니다. 시아버지는 눅눅한 전을 싫어했습니다. 큰애 엄마, 전이 왜 이래? 바삭해야지. 그 한마디가 무서워서 수님은 기름이 튀어도 뒤집개를 놓지 않았습니다. 명절이 끝나면 일주일간 젓가락을 못 잡았습니다. 손가락 관절이 퉁퉁 부어서 구부러지지 않았거든요. 아침에 일어나면 양손을 뜨거운 물에 10분씩 담가야 겨우 주먹이 펴졌습니다. 병원에 가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병원비가 없었습니다. 돈 이야기를 해야 합니다. 남편 강준호가 세상을 떠났을 때 사망보험금이 나왔습니다. 2억 원. 수님 앞으로 나온 돈이었습니다. 그런데 49제가 끝나고 한 달 뒤 둘째 며느리 소라가 찾아왔습니다. 소라는 거실 식탁에 서류를 펼쳐 놓았습니다. 얇은 안경 너머로 수님을 바라봤습니다. 형수님, 잠깐 말씀드릴 게 있어요. 수님은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남편분 보험금 건인데요. 이건 감정 문제가 아니라 자산관리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소라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습니다. 하지만 눈동자는 서류 위의 숫자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가족 공동 자산은 한 계좌에서 관리하는 게 효율적이잖아요. 형수님 개인 통장에 넣어두시면 세금 문제도 복잡해지고요. 수님은 서류를 내려다봤습니다. 글자가 잘 읽히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떠난 지 2달. 밤마다 울다가 새벽에 겨우 잠이 들던 때였습니다. 머릿속이 안개처럼 흐릿했습니다. 형수님 도장만 찍으시면 돼요. 절차상 필요한 거예요. 소라가 빨간 인주를 내밀었습니다. 작은애 엄마 말이 맞아. 거실 소파에서 시아버지가 말했습니다. 신문을 읽는 척하고 있었지만 처음부터 듣고 있었습니다. 큰애 엄마, 도장 줘. 다 가족 돈이야. 큰애 엄마 혼자 쓸 돈이 어딨어. 수님은 도장을 꺼냈습니다. 빨간 인주 위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찍는 순간 손끝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그걸 보지 않았습니다. 소라는 서류를 재빠르게 걷어들였습니다. 시아버지는 다시 신문을 펼쳤습니다. 2억이 빠져나갔습니다. 시아버지 통장으로. 한 달 뒤 소라가 다시 왔습니다. 형수님 개인 보험도 정리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월 납입금이 가게에 부담이 되거든요. 아버님 말씀이세요. 수님의 개인 보험도 해약됐습니다. 해약 환급금 340만 원. 그것도 시아버지 통장으로 들어갔습니다. 수님에게 남은 건 통장 잔액 87만 원이었습니다. 그리고 매달 빠져나가는 제사 비용. 회계법인에서 15년을 일한 수님이었습니다. 숫자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알고 있었습니다. 이 속도라면 1년 안에 통장이 바닥난다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떠난 집에서 시아버지가 유일한 가족이었으니까요. 7년째 되던 해, 추석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수님은 여느 때처럼 시장 장바구니 목록을 적고 있었습니다. 거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시아버지와 소라, 미정이 앉아 있었습니다. 아버지, 올해 제사는 출장 뷔페 업체 알아봤어요. 1인당 3만 원이면 깔끔하게 되더라고요. 소라가 태블릿 화면을 시아버지에게 보여줬습니다. 시아버지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그게 낫겠다. 큰애 엄마 손도 안 좋고 효율적으로 가자. 수님은 장바구니 목록을 적던 손을 멈췄습니다. 새언니, 요즘 반찬 배달이 훨씬 나아. 굳이 고생할 필요 있어? 미정이 소파에 기대앉으며 말했습니다. 폰으로 SNS를 하면서 수님 쪽은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수님은 펜을 내려놓았습니다. 7년이었습니다. 새벽 3시에 일어났습니다. 시장에 갔습니다. 전을 부쳤습니다. 팔에 기름 화상을 입었습니다. 나무를 묻혔습니다. 손가락 관절이 굳었습니다. 상을 차렸습니다. 상을 치웠습니다. 설거지를 했습니다. 바닥을 닦았습니다. 84번의 제사를 혼자 치렀습니다. 그런데 이제 효율적이지 않다고, 업체가 낫다고, 굳이 고생할 필요가 없다고, 수님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부엌으로 돌아갔습니다. 수도꼭지를 틀었습니다. 찬물 소리가 콸콸 쏟아졌습니다. 이가 갈렸습니다. 하지만 소리는 내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이었습니다. 수님은 부엌 서랍을 열었습니다. 바인더를 꺼냈습니다. 세 번째 바인더였습니다. 첫 번째 바인더는 1년째부터 3년째까지, 두 번째 바인더는 3년째부터 5년째까지, 세 번째 바인더가 지금 7년째를 채워가고 있었습니다. 영수증을 꺼냈습니다. 이번 달 제사 비용, 시장 영수증 4장, 마트 영수증 2장, 과일 가게 1장, 합계 94만 원. 파란 볼펜으로 날짜를 적었습니다. 금액을 적었습니다. 클리어 파일에 끼웠습니다. 처음에는 버리기 아까워서 시작한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7년이 지나자 바인더에는 무게가 실려 있었습니다. 회계법인에서 배운 게 있었습니다. 숫자는 감정을 담지 않습니다. 하지만 숫자는 거짓말도 하지 않습니다. 누가 얼마를 썼는지, 누가 한 푼도 안 냈는지 바인더가 전부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때는 이걸 어디에 쓸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내가 쓴 돈이 얼마인지, 내가 이 집에 무엇을 했는지 기록이라도 남겨두자. 그것뿐이었습니다. 8년째 수님은 한 가지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통장 잔액이 12만 원이었습니다. 8년 동안 벌어들인 돈은 없었습니다. 나간 돈만 있었습니다. 제사 비용, 시아버지 병원비 일부, 집안 잡비, 매달 조금씩 빠져나갔습니다. 수님은 통장을 내려다봤습니다. 12만 원. 다음 달 제사 비용은 90만 원이 넘을 텐데. 그런데 이상한 건 따로 있었습니다. 시누이 미정의 SNS였습니다. 아버지 모시고 제주도 왔어요. 해시태그 효도여행, 해시태그 감사합니다 아버지. 사진 속에서 미정은 리조트 수영장 앞에서 웃고 있었습니다. 시아버지 옆에 나란히 서서 브이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 여행 비용은 시아버지가 냈습니다. 시아버지 돈은 어디서 왔습니까? 수님이 넘긴 보험금 2억이 그 통장에 들어 있었습니다. 수님의 돈으로 시아버지 병원비를 냈고 시아버지 돈으로 미정이는 제주도에 갔습니다. 소라는 백화점 문화센터 요가 수업을 다녔습니다. 수님의 통장은 12만 원. 미정의 인스타그램에는 하와이 골프 사진이 올라왔습니다. 우리 아버지 덕분에 행복한 딸 해시태그 효녀미정,
해시태그 가족사랑. 수님은 폰 화면을 껐습니다. 손이 떨리지는 않았습니다. 대신 관자놀이가 욱신거렸습니다. 그날 밤 수님은 부엌 서랍을 열었습니다. 바인더를 꺼냈습니다. 영수증을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영수증 옆에 메모를 적었습니다. 보험금 2억 시아버지 통장 이체소라 요청, 내 도장. 개인 보험 해약금 340만 시아버지 통장. 미정 하와이 여행 시아버지 카드 내 보험금 출처. 파란 볼펜 글씨가 작고 단정했습니다. 감정이 없는 글씨였습니다. 숫자만 있었습니다. 회계법인 사무장이 장부를 정리하듯 수님은 이 집의 돈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갔는지를 적기 시작했습니다. 서랍을 닫았습니다. 바인더가 벌써 3번째였습니다. 9년째. 수님의 통장 잔액은 3만 2천 원이었습니다. 108번째 제사를 치른 뒤였습니다. 이번 달 제사 비용은 103만 원이었습니다. 수님의 통장에서 나갔습니다. 늘 그랬듯이 수님은 통장 마지막 줄을 내려다봤습니다. 잔액 3만 2천 원, 인출 103만 원, 입금 내역은 석 달째 비어 있었습니다. 9년 동안 이 통장에 돈이 들어온 적은 거의 없었습니다. 나간 것만 있었습니다. 제사 비용, 시아버지 약값, 집안 잡비, 경조사비. 한 번도 내가 낼게라는 말을 들은 적이 없었습니다. 수님은 통장을 접어 서랍에 넣었습니다. 서랍을 닫으려는데 바인더 3권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3권을 합치면 영수증이 1000장이 넘었습니다. 총액을 계산한 적이 있었습니다. 파란 볼펜으로 바인더 뒷장에 적어 놓았습니다. 108회 평균 94만 원, 약 1억 150만 원. 여기에 시아버지 생신 잔치, 시어머니 기일 특별상, 명절 선물 비용까지 더하면 1억 2천만 원에 가까웠습니다. 9년 동안 수님이 이 집에 쓴 돈, 전부 자기 돈, 전부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같은 시간, 시누이 미정의 인스타그램에 새 게시물이 올라왔습니다. 하와이 골프 3일차 아버지가 보내주신 여행, 감사합니다. 해시태그 효녀미정, 해시태그 가족사랑, 해시태그 하와이 골프. 사진 속 미정은 초록 잔디 위에서 골프채를 들고 웃고 있었습니다. 선글라스에 반사된 하와이 하늘이 파랬습니다. 그 여행비는 시아버지 통장에서 나갔습니다. 시아버지 통장에는 수님이 넘긴 보험금 2억이 있었습니다. 수님의 돈이 시아버지 통장으로 갔고 시아버지의 돈이 미정의 하와이로 갔고 미정은 인스타그램에 효녀 해시태그를 달았습니다. 수님은 화면을 껐습니다. 부엌 싱크대 앞에 섰습니다. 수도꼭지를 틀었습니다. 찬물이 쏟아졌습니다. 양손을 물 아래 넣었습니다. 두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손등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관절이 욱신거렸지만 힘을 풀지 않았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서 있었습니다. 10년째. 추석이 열흘 앞이었습니다. 수님은 여느 때처럼 부엌에서 명절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시장에서 사온 재료를 정리하고 다음 날 장볼 목록을 적고 있었습니다. 거실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시아버지가 식탁에 앉았습니다. 소라가 옆에 섰습니다. 미정은 소파에서 폰을 보고 있었습니다. 큰애 엄마 나와봐. 수님은 앞치마를 벗지 않은 채 거실로 나왔습니다. 시아버지가 식탁 위에 서류 봉투를 꺼내 놓았습니다. 갈색 봉투 위에 상속 포기 각서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앉아봐. 수님이 앉았습니다. 시아버지가 서류를 꺼내 식탁 위에 펼쳤습니다. 수님아, 이건 감정적으로 생각할 문제가 아니야. 수님은 시아버지를 바라봤습니다. 시아버지의 눈에는 감정이 없었습니다. 서류를 처리하는 눈이었습니다. 이 집에 내가 있을 이유를 냉정하게 따져봐.
재산은 업체가 해. 간병은 요양보호사가 하고 내가 할 일이 없어. 수님의 입술이 떨렸습니다. 아버님, 10년 동안 이 집에서 그래서 정리하는 거야. 시아버지가 수님의 말을 잘랐습니다. 여기 서명해. 상속 포기 각서야. 서명하면 깔끔해져. 감정 문제가 아니야. 효율 문제야. 소라가 한 발 앞으로 나왔습니다. 형수님, 이게 형수님한테도 좋은 거예요. 냉정하게 보세요. 형수님이 이 집에서 받는 것보다 나가시는 게 형수님 미래에도 효율적이에요. 수님은 각서를 내려다봤습니다. 본인은 강태호의 재산에 대한 일체의 상속권을 포기하며 글자가 또렷했습니다. 이번에는 머릿속이 흐리지 않았습니다. 10년 전과 달랐습니다. 서명 못합니다. 거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시아버지의 눈이 달라졌습니다. 서류를 처리하던 눈이 아니었습니다. 처음으로 감정이 올라왔습니다. 뭐? 서명 못합니다, 아버님. 3초? 시아버지가 식탁을 한번 내리쳤습니다. 찻잔이 덜그럭 소리를 냈습니다. 10년 동안 한 번도 듣지 못한 어조였습니다. 큰애 엄마도 아니고 순이마도 아니었습니다. 서명하고 내일까지 나가. 더 볼 것 없어. 미정이 소파에서 고개를 들었습니다. 폰을 내려놓지는 않았습니다. 소라가 수님 옆으로 다가왔습니다.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형수님, 여기서 버티시면 형수님만 힘들어져요. 아버님이 법적으로 움직이시면 형수님이 더 불리해지세요. 수님은 소라를 바라봤습니다. 소라의 안경 너머 눈이 차가웠습니다. 10년 전 도장을 받아갈 때와 같은 눈이었습니다. 수님은 일어섰습니다. 아무 말 없이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방문을 닫았습니다. 수님은 장롱을 열었습니다. 비닐봉지 하나를 꺼냈습니다. 옷 몇 벌을 접어 넣었습니다. 세면도구를 넣었습니다. 남편 영정 사진을 넣었습니다. 그리고 부엌으로 갔습니다. 서랍을 열었습니다. 바인더 3권을 꺼냈습니다. 비닐봉지에는 넣을 수 없었습니다. 바인더가 너무 두꺼웠습니다. 양팔에 하나씩 안고 한 손으로 비닐봉지를 들었습니다. 현관으로 갔습니다. 낡은 운동화를 신었습니다. 거실에서 시아버지의 기침 소리가 들렸습니다. 소라의 태블릿 터치 소리가 들렸습니다. 미정의 폰 알림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무도 현관으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수님은 현관문 손잡이를 잡았습니다. 문을 열었습니다. 복도의 형광등이 하얗게 쏟아졌습니다. 10년 동안 이 문을 수천 번 열었습니다. 시장 갈 때, 제사 재료 살 때, 쓰레기 버릴 때, 이번이 마지막이라는 걸 발이 알고 있었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복도에 수님의 운동화 소리만 멀어졌습니다. 밤 11시, 수님은 집에서 2정거장 떨어진 모텔에 들어갔습니다. 1박 3만 5천 원. 통장 잔액 3만 2천 원으로는 모자랐습니다. 지갑 안쪽에 접어 넣어둔 10,000원짜리 한 장이 있었습니다. 언제 넣었는지 기억나지 않는 돈이었습니다. 방은 좁았습니다. 형광등이 깜빡거렸습니다. 이불에서 눅눅한 냄새가 났습니다. 수님은 침대에 앉지 않았습니다. 바닥에 바인더 3권을 나란히 펼쳐 놓았습니다. 1권, 2권, 3권, 영수증이 빼곡했습니다. 날짜 순으로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파란 볼펜 메모가 여백마다 적혀 있었습니다. 2017년 추석 제사 비용 87만 원 본인 부담. 2019년 설날 제사 비용 102만 원 본인 부담 떡값 12만 원. 2021년 시아버지 생신 잔치 비용 156만 원 본인 부담. 10년치 한 줄도 빠지지 않았습니다. 수님은 비닐봉지에서 남편 사진을 꺼냈습니다. 바인더 옆에 세워놓았습니다. 여보,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이제 끝내려고요. 사진 속 남편이 웃고 있었습니다. 10년 전과 같은 웃음이었습니다. 수님은 주머니에서 폰을 꺼냈습니다. 연락처를 스크롤했습니다. 한참을 내리다가 한 이름에서 멈췄습니다. 정혜원, 대학 동기, 상속 전문 변호사, 3년 전 동창회에서 명함을 받았습니다. 그때 혜원이가 말했습니다. 수님아, 무슨 일 있으면 연락해. 농담 아니야. 3년 동안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번호를 지우지도 않았습니다. 수님은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2번 울렸습니다. 여보세요? 혜원아, 나 수님이야. 전화 너머에서 2초간 침묵이 흘렀습니다. 수님아, 야, 오랜만이다. 무슨 일이야, 이 시간에. 수님은 입을 열었습니다.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목이 메었습니다. 수님아, 혜원아, 나 할 얘기가 있어. 수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10년 동안 참았던 것이 목구멍까지 올라왔습니다. 하지만 울지 않았습니다. 숨을 한번 들이쉬었습니다. 내쉬었습니다. 그리고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바인더가 3권 있어. 10년치 영수증이야. 보험금 이체 기록도 있고 상속 포기 각서도 오늘 내밀었어. 전화 너머에서 혜원의 숨소리가 달라졌습니다. 수님아, 다 가져와. 내일 아침에 사무실로 와. 내가 볼게. 수님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전화기 너머로는 보이지 않는 고개였습니다. 고마워, 혜원아. 고맙긴. 내일 봐. 전화가 끊겼습니다. 수님은 폰을 내려놓았습니다. 바인더 3권을 내려다봤습니다. 10년이었습니다. 새벽 3시에 일어났습니다. 시장에 갔습니다. 전을 부쳤습니다. 팔에 기름이 튀었습니다. 상을 차렸습니다. 상을 치웠습니다. 설거지를 했습니다. 바닥을 닦았습니다. 영수증을 정리했습니다. 120번의 제사, 1억 2천만 원, 통장 잔액 3만 2천 원, 전부 여기 있었습니다. 혜원이가 바인더를 보면 알 것입니다.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으니까요. 수님은 바인더 3권을 가지런히 포겠습니다. 남편 사진을 비닐봉지에 다시 넣었습니다. 형광등을 껐습니다. 내일 아침 혜원이 사무실로 갑니다. 모텔 천장에 가로등 불빛이 길게 누워 있었습니다. 수님은 눈을 감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수님은 바인더 3권을 가방에 넣고 혜원의 사무실로 갔습니다. 혜원은 바인더를 받아 책상에 펼쳤습니다. 사각 안경을 코 위로 올리고 첫 페이지부터 넘기기 시작했습니다. 1장, 2장, 3장. 혜원의 표정이 점점 굳어졌습니다. 10장째를 넘길 때 혜원이 펜을 들어 영수증 옆 숫자에 동그라미를 쳤습니다. 20장째, 30장째. 혜원의 손이 멈췄습니다. 바인더 2권 중간, 보험금 이체 기록이 끼워져 있었습니다. 수님이 파란 볼펜으로 적어놓은 메모. 보험금 2억 시아버지 통장 이체소라 요청. 내 도장. 혜원이 안경을 벗었습니다. 수님을 바라봤습니다. 수님아. 응. 이건 2억이 아니야. 수님이 눈을 들었습니다. 무슨 소리야? 혜원이 바인더 3권 뒷장을 펼쳤습니다. 수님이 적어놓은 재산 이동 메모들이 나란히 있었습니다. 내가 적어놓은 이 이체 내역들 봐. 보험금 2억이 시아버지 통장으로 간 건 맞는데 거기서 다시 빠져나간 흐름이 있어. 이건 증여세 신고가 안 돼 있어. 혜원이 펜으로 숫자를 짚었습니다. 보험금보다 이쪽이 더 커. 이건 단순 민사가 아니야. 수님은 혜원의 펜 끝을 바라봤습니다. 숫자가 보였습니다. 회계법인에서 15년을 일한 눈이었습니다. 혜원이 말한 게 무슨 뜻인지
바로 알 수 있었습니다. 혜원이 바인더를 덮었습니다. 순임아, 이거 제대로 하자. 내가 전부 정리해 줄게. 순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번에는 혜원이 볼 수 있는 고개였습니다. 그런데 혜원이 바인더 한 권을 다시 펼쳤습니다. 첫 페이지. 10년 전 49제 영수증. 혜원이 한참을 내려다봤습니다. 순임아. 응. 10년 동안 이걸 혼자 했어? 순임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답하면 울 것 같았거든요. 혜원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안경을 다시 쓰며 말했습니다. 알았어. 내가 할게. 혜원의 사무실. 책상 위에 바인더 3권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혜원은 사각 안경을 쓰고 영수증을 한 장씩 넘기고 있었습니다. 옆에 노트북이 열려 있었고 엑셀 시트에 숫자가 채워지고 있었습니다. 순임은 맞은편 의자에 앉아 커피를 들고 있었습니다. 커피가 식어가고 있었지만 한 모금도 마시지 않았습니다. 순임아, 정리가 됐어. 혜원이 노트북을 돌려 순임 쪽으로 밀었습니다. 제사비용 총액 10년간 120회, 영수증 기준 합산 1억 1847만 원. 영수증이 누락된 건을 감안하면 1억 2천만 원 이상이야. 순임은 화면을 내려다봤습니다. 자기가 적은 숫자들이 엑셀표로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날짜, 내역, 금액, 비고. 15년간 회계법인에서 봐온 장부와 같은 형식이었습니다. 여기까지는 민사야. 부당이득 반환 청구. 승산 있어. 혜원이 펜을 들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여기서부터야. 혜원이 바인더 2권을 펼쳤습니다. 순임이 적어놓은 보험금 이체 메모가 있는 페이지였습니다. 보험금 2억이 시아버지 통장으로 갔지? 응. 거기서 다시 나간 돈이 있어. 내가 적어놓은 이 메모들 봐. 혜원이 바인더 3권 뒷장을 펼쳤습니다. 시아버지 통장에서 미정이한테 3천만 원, 소라 남편 준혁이한테 5천만 원, 미정이 이름으로 된 오피스텔 보증금 1억. 이게 전부 증여세 신고 없이 이체된 거야. 순임이 숫자를 따라갔습니다. 눈이 빨라졌습니다. 회계사의 눈이었습니다. 혜원아, 이건 그래. 증여세 미신고. 금액이 크니까 가산세까지 붙으면 상당해. 혜원이 안경을 벗고 순임을 바라봤습니다. 이건 단순히 내 보험금 돌려받는 문제가 아니야. 시아버지가 재산을 둘째하고 미정이한테 몰래 빼돌린 거야. 세무사한테도 자문 받아야 해. 순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혜원아, 내가 적어놓은 거 말고 더 필요한 거 있어? 혜원이 웃었습니다. 처음으로 웃었습니다. 순임아, 솔직히 말할게. 나 20년 넘게 상속 소송했는데 이렇게 꼼꼼하게 정리된 자료는 처음이야. 회계법인 출신은 다르다. 순임은 웃지 않았습니다. 안 웃겨. 이거 적을 때마다 울고 싶었어. 혜원의 웃음이 사라졌습니다. 알아. 미안해. 2초간 침묵이 흘렀습니다. 근데 순임아, 하나 더 있으면 좋겠어. 뭔데? 제3자 진술. 내가 이 집에서 어떤 대우를 받았는지 증언해 줄 사람이 있으면 좋아. 가족 말고. 순임은 잠시 생각했습니다. 한 사람이 떠올랐습니다. 김말순, 65세, 요양보호사. 시아버지의 간병을 위해 3년 전부터 주 3회 집에 오는 사람이었습니다. 말순은 순임을 좋아했습니다. 아침에 오면 순임이 늘 커피를 타줬거든요. 인스턴트 커피에 프림 2스푼. 순임 씨, 커피 참 잘 타요. 설탕 안 넣어도 달아. 아이고, 말순 씨가 입이 좋은 거예요. 그런 사이였습니다. 하지만 말순은 보고 싶지 않은 것도 봤습니다. 새벽에 일찍 도착한 날, 부엌에서 순임이 전을 부치고 있었습니다. 기름이 팔에 튀었습니다.
수님이 이를 악물고 뒤집개를 잡았습니다. 팔뚝이 벌겋게 부풀어 올랐습니다. 말순이 달려갔습니다. 수님 씨, 얼음 갖다 줄게요. 괜찮아요, 말순 씨. 전이 타요. 거실에서 시아버지가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부엌에서 기름 튀는 소리가 났는데 고개도 돌리지 않았습니다. 그날만이 아니었습니다. 추석 전날, 수님이 15시간 동안 부엌에 서 있었습니다. 다리가 부어 신발이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소라가 과일 선물 세트 하나 들고 왔다가 부엌은 들여다보지도 않고 갔습니다. 미정은 제사가 끝난 뒤에 나타나 음식을 3통이나 싸갔습니다. 말수는 다 봤습니다. 하지만 남의 집 일이라 말하지 못했습니다. 수님이 말순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말순 씨, 저 수님이에요. 어머, 수님 씨, 요즘 왜 안 보여요? 그 집에 갔더니 수님 씨가 없더라고. 말순 씨, 부탁이 하나 있어요. 수님은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짧게, 감정 없이. 전화 너머에서 말순의 숨소리가 거칠어졌습니다. 수님 씨, 내가 알아요. 그 집에서 수님 씨가 얼마나 고생했는지. 새벽에 기름에 데여도 아무도 안 나왔잖아요. 제가 다 봤어요. 말순 씨, 변호사 앞에서 그 이야기를 해주실 수 있어요? 3초? 해야죠. 당연히 해야죠. 말순의 목소리가 단단했습니다. 다음 날, 회원의 사무실에 말순이 왔습니다. 연한 파란 조끼에 편한 신발. 긴장한 얼굴이었지만 의자에 앉자마자 말을 시작했습니다. 큰 며느리가 새벽에 전 부칠 때 기름이 팔에 튀어도 그 집 식구들 아무도 안 나왔어요. 회원이 녹음기를 켰습니다. 시아버지는 거실에서 TV 보고 계셨고 작은 며느리는 과일 하나 들고 왔다 갔어요. 시누이는 제사 끝나고 와서 음식만 싸갔고요. 말순의 손이 무릎 위에서 떨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습니다. 한 번은 수님 씨가 설거지하다가 뜨거운 물이 없어서 찬물로 그릇을 씻었어요. 겨울이었는데 손이 갈라져서 피가 나는데도 계속 씻었어요. 제가 왜 뜨거운 물 안 쓰냐고 물었더니 말순이 잠시 멈췄습니다. 가습이 나온다고 시아버지가 그러셨대요. 회원이 펜을 내려놓았습니다. 수님을 바라봤습니다. 수님은 창밖을 보고 있었습니다. 말순이 진술서에 서명했습니다. 날짜, 이름, 지장. 회원이 말했습니다. 말순 씨, 감사합니다. 이 진술서가 큰 힘이 될 겁니다. 말순이 일어서며 수님의 손을 잡았습니다. 수님 씨, 잘하는 거예요. 그 집에서 당한 거 이제 다 받아야 해요. 수님은 말순의 손을 잠깐 잡았다가 놓았습니다. 고맙다는 말이 목까지 올라왔는데 나오지 않았습니다. 고개만 한번 끄덕였습니다. 그로부터 닷새 뒤 회원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수님아, 소송 서류 완성됐어. 민사소장이랑 세무자문 의견서까지. 세무사한테도 넘겼어. 고마워, 회원아. 근데 하나 더 있어. 뭔데? 미정이 내 뒷담을 친척들한테 카톡으로 돌렸더라. 수님의 손이 멈췄습니다. 뭐라고? 내가 치매 기운이 있어서 시아버지가 내보낸 거라고. 친척 단톡방에 뿌렸어. 수님은 전화기를 꽉 쥐었습니다. 관자놀이가 욱신거렸습니다. 혜원아, 캡처 있어? 응. 내 사촌 언니가 캡처해서 보내줬어. 미정이 이름으로 보낸 카톡. 혜원이 이미지 파일을 보냈습니다. 수님은 화면을 열었습니다. 형수가 요즘 이상해. 치매 기운 있는 것 같아. 그래서 아버지가 정리하신 거야.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 가만히 있어. 미정의 카톡이었습니다. 그 아래 친척들의 답장. 에이, 그랬구나. 그러게 요즘 좀 이상하다 했어. 안 됐다, 큰며느리.
수님은 화면을 한참 바라봤습니다. 10년 동안 120번의 제사를 차린 사람에게 돌아온 말이 치매 기운이 있다. 가슴 한가운데를 누가 뚫은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수님은 스크린샷을 저장했습니다. 그리고 혜원에게 전달했습니다. 혜원아, 이것도 증거에 추가해. 그래, 명예훼손까지 간다. 그러던 어느 날, 집을 나온 지 열흘째, 수님이 묵고 있는 모텔 우편함에 봉투가 하나 꽂혀 있었습니다. 아니, 우편함이 아니었습니다. 혜원이 전해준 것이었습니다. 시아버지가 보낸 추석 만찬 초대장이었습니다. 고급 한정식집 이름과 주소, 날짜 추석 당일 저녁 6시, 재산 분배를 발표하겠습니다. 가족 여러분의 참석을 부탁드립니다. 수님은 초대장을 한참 들여다봤습니다. 재산 분배 500억, 둘째와 미정이에게. 수님은 폰을 들었습니다. 시아버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2번 울렸습니다. 큰애 엄마. 시아버지의 목소리에 의아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쫓아낸 며느리에게서 전화가 올 줄은 몰랐을 겁니다. 아버님, 추석 만찬에 가겠습니다. 3초간 침묵. 그래 와. 전화가 끊겼습니다. 수님은 모텔 장롱을 열었습니다. 비닐봉지 속에서 옷 한 벌을 꺼냈습니다. 진한 네이비 블레이저, 흰 블라우스. 이 집을 나올 때 넣은 옷이 아니었습니다. 3일 전 혜원이 데리고 간 백화점에서 산 것이었습니다. 수님아, 추석에 이거 입어. 내가 그 자리에 설 때 구겨진 모습이면 안 돼. 혜원이 카드를 내밀며 말했습니다. 돈은 소송 끝나면 갚아. 수님은 블레이저를 옷걸이에 걸었습니다. 블라우스를 다렸습니다. 바인더 3권을 새 가방에 넣었습니다. 보험금 이체 기록, 카톡 캡처 출력본, 말순의 진술서 4본, 혜원이 준비한 소송장, 전부 가방 안에 들어갔습니다. 수님은 거울 앞에 섰습니다. 네이비 블레이저, 흰 블라우스, 머리를 빗어 뒤로 단정하게 넘겼습니다. 10년 동안 이 얼굴은 앞치마를 두르고 있었습니다. 기름에 튀긴 머리카락, 땀에 젖은 이마, 찬물에 갈라진 손. 오늘은 달랐습니다. 수님은 거울 속 자기를 바라봤습니다. 한참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남편 사진을 가방 안쪽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여보, 같이 가자. 가방 지퍼를 닫았습니다. 10년 동안 참았습니다. 이번 추석이 마지막이에요. 추석 당일, 저녁 6시, 서울 강남의 고급 한정식집이었습니다. 2층 전체를 빌렸습니다. 입구에 강태호 회장님 가족 만찬이라는 안내문이 놓여 있었습니다. 흰 국화가 아니라 노란 장미가 테이블마다 꽂혀 있었습니다. 친척 30명이 모였습니다. 시아버지의 형제, 조카, 사촌. 오랜만에 보는 얼굴들이 인사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상석에 시아버지 강태호가 앉았습니다. 차콜 정장에 버건디 넥타이, 금 커프스링크가 조명 아래에서 반짝였습니다. 오늘은 서류를 처리하는 얼굴이 아니었습니다. 가장의 얼굴이었습니다. 오른쪽에 둘째 며느리 소라, 검은 원피스에 다이아몬드 목걸이, 안경 너머 눈이 조용히 웃고 있었습니다. 왼쪽에 시누이 미정, 빨간 원피스에 금 팔찌 세트, 폰을 세로로 세워놓고 있었습니다. SNS 라이브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둘째 아들 준혁은 소라 옆에 앉았습니다. 아무 말 없이 물만 마시고 있었습니다. 자리가 거의 찼습니다. 빈자리가 하나 있었습니다. 테이블 끝. 아무도 신경 쓰지 않는 자리. 7시. 음식이 나왔습니다. 한정식 코스, 전체, 구절판, 불고기, 해물탕. 시아버지가 잔을 들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와준 가족들에게 감사합니다. 박수가 나왔습니다. 시아버지가 일어섰습니다.
주머니에서 접은 종이를 꺼냈습니다. 내가 나이가 나이인지라 재산 정리를 해야 할 때가 됐어요. 친척들이 조용해졌습니다. 젓가락을 내려놓는 소리만 여기저기서 났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발표하겠습니다. 시아버지가 종이를 펼쳤습니다. 부동산 전체는 둘째 준혁이에게, 미정이에게는 오피스텔 2채와 현금을, 나머지 금융 자산은. 소라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미정이 폰 화면을 확인했습니다. 라이브 접속자가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친척들 사이에서 작은 박수가 시작됐습니다. 그때 뒤쪽 문이 열렸습니다. 수님이 들어왔습니다. 진한 네이비 블레이저, 흰 블라우스, 머리를 뒤로 단정하게 빗어 넘겼습니다. 한 손에 검은 가방을 들고 있었습니다. 10년 동안 앞치마를 두르고 부엌에서만 보던 사람이었습니다. 기름에 데인 팔, 찬물에 갈라진 손, 굽은 등. 오늘은 달랐습니다. 등이 곧았습니다. 걸음이 느리지 않았습니다. 친척들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웅성거림이 퍼졌습니다. 큰 며느리 아니야? 쫓겨났다며? 치매라던데? 수님은 웅성거림을 듣지 못한 듯 걸었습니다. 상석을 향해, 시아버지 앞으로. 시아버지의 손에서 종이가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큰애 엄마 왜? 수님이 멈춰섰습니다. 시아버지를 올려다봤습니다. 아버님, 그 전에 한 가지만 확인하시죠. 수님이 가방을 열었습니다. 바인더 한 권을 꺼내 테이블 위에 놓았습니다. 탁! 소리가 방 안에 울렸습니다. 이 집 제사를 10년 동안 누가 차렸는지 아버님은 기억하시죠? 시아버지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수님이 바인더를 펼쳤습니다. 120번의 제사, 한식, 백중, 추석, 설, 생신, 기일, 연 12회, 10년. 영수증이 빼곡했습니다. 노란 탭, 파란 볼펜 메모, 날짜 순으로 정리된 1000장이 넘는 영수증. 수님이 바인더 뒷장을 펼쳤습니다. 총액이 적혀 있었습니다. 합계 1억 2천만 원. 전부 제 돈이었습니다. 영수증이 한 장도 빠지지 않고 여기 있습니다. 친척들 사이에서 술렁임이 퍼졌습니다. 1억이 넘어? 혼자서? 그걸 다 자기 돈으로? 시아버지의 턱이 굳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표정은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그건 큰애 엄마가 맏며느리니까 당연히. 네. 수님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연하다고 생각하셨죠. 저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10년 동안. 수님이 가방에서 두 번째 서류를 꺼냈습니다. 이건 남편 사망보험금 이체 기록입니다. A4 용지 3장, 은행 이체 확인서, 2억 원. 제 남편이 저한테 남긴 보험금이에요. 이게 아버님 통장으로 들어갔습니다. 시아버지의 눈이 움직였습니다. 소라를 힐끗 봤습니다. 소라의 안경 너머 눈동자가 흔들렸습니다. 그건 가족 공동 자산이라고 하셨죠. 수님의 목소리에는 감정이 없었습니다. 숫자를 읽는 목소리였습니다. 그런데 공동이면 왜 저한테는 한 푼도 안 돌아왔을까요? 시아버지의 입이 열렸다 닫혔습니다. 대답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친척들의 시선이 시아버지와 수님 사이를 오갔습니다. 젓가락을 드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수님이 세 번째 서류를 꺼냈습니다. 미정아. 수님이 신우이를 바라봤습니다. 처음으로 아가씨도 신우이도 아닌 이름만 불렀습니다. 미정의 폰을 쥔 손이 멈췄습니다. 이건 내가 친척들한테 보낸 카카오톡이야. A4 용지에 출력된 카톡 캡처. 형수가 요즘 이상해. 치매 기운 있는 것 같아. 그래서 아버지가 정리하신 거야. 수님이 캡처본을 테이블 위에 놓았습니다. 친척들 쪽으로 밀었습니다. 치매요? 수님이 친척들을 바라봤습니다.
10년 동안 120번의 제사를 혼자 차린 사람이 치매라고요? 방안이 얼어붙었습니다. 미정의 얼굴에서 핏기가 빠졌습니다. 폰을 쥔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라이브가 아직 켜져 있다는 걸 깨닫고 급하게 화면을 끄려 손가락을 더듬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맞은편에 앉은 친척 3명이 화면을 캡처한 뒤였습니다. 소라가 의자에서 벌떡 일어섰습니다. 안경 너머 눈이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상황을 계산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계산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그때 문이 다시 열렸습니다. 은회색 단발머리, 검은 정장, 사각 안경, 가죽 서류 가방, 변호사 정혜원이 들어왔습니다. 혜원은 방 안을 한번 둘러봤습니다. 30명의 시선이 혜원에게 쏠렸습니다. 혜원이 시아버지 앞에 섰습니다. 서류 가방에서 봉투를 꺼냈습니다. 강태호님, 혜원의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법정에서 수백 번 써온 목소리였습니다. 민사소장입니다. 부당이득 반환 청구 및 사망보험금 반환 소송. 봉투를 테이블 위에 놓았습니다. 시아버지의 금 커프스링크가 조명 아래에서 흔들렸습니다. 손이 떨리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추가로 혜원이 2번째 봉투를 꺼냈습니다. 강태호님 명의 재산 이동 과정에서 증여세 미신고 건이 확인되었습니다. 미정님 명의 오피스텔 보증금 1억, 준영님 앞으로 이체된 5천만 원. 관련 자료는 세무사를 통해 국세청에도 제출했습니다. 2번째 봉투가 테이블 위에 놓였습니다. 시계 소리만 방 안에 울렸습니다. 30명. 아무도 숨을 쉬지 않았습니다. 소라의 손에서 무언가가 떨어졌습니다. 혜원이 건넨 봉투 안에 들어있던 변호사 명함이었습니다. 명함이 바닥에 떨어지는 소리가 조용한 방 안에서 비정상적으로 크게 울렸습니다. 미정은 의자에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폰을 쥔 손이 무릎 위에서 흰색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준혁은 고개를 돌렸습니다. 물컵을 잡았다 놓았다를 반복했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시아버지의 입이 열렸습니다. 목소리가 달라져 있었습니다. 10년 동안 서류를 처리하듯 사람을 처리하던 그 목소리가 아니었습니다. 처음으로 떨리고 있었습니다. 순임아. 순임이 시아버지를 바라봤습니다. 이건 오해야. 가족끼리 이럴 수는. 가족. 순임이 한 단어를 반복했습니다. 3초. 시계 초침이 3번 움직이는 동안 순임은 시아버지를 내려다봤습니다. 서 있는 순임. 앉아 있는 시아버지. 10년 동안 단 한 번도 이런 구도가 된 적이 없었습니다. 아버님. 순임의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떨리지 않았습니다. 10년 동안 한 번도 오해가 아니었어요. 시아버지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영수증이 전부 말해주거든요. 순임이 바인더를 한번 내려다봤습니다. 숫자는 거짓말을 안 하니까요. 순임은 가방 안쪽 주머니에서 작은 액자를 꺼냈습니다. 남편 사진이었습니다. 품에 안았습니다. 그리고 돌아섰습니다. 1발, 2발, 3발.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문 앞에서 혜원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혜원이 순임의 옆에 나란히 섰습니다. 2 사람이 함께 문을 나섰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방 안에 30명이 남았습니다. 시아버지의 고개가 천천히 떨어졌습니다. 버건디 넥타이가 느슨해져 있었습니다. 금 커프스링크가 더 이상 반짝이지 않았습니다. 테이블 위에 소장과 봉투 사이에서 접어둔 재산 분배 종이가 구겨져 있었습니다. 소라는 서 있었습니다. 앉지도 못하고 서지도 못하는 자세였습니다. 안경이 비뚤어져 있었습니다. 바닥에 떨어진 명함을 줍지 않았습니다. 미정은 의자에 붙어 있었습니다. 폰 화면이 꺼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친척 3명의 폰에는 이미 캡처가 저장되어 있었습니다. 준혁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물컵만 잡고 있었습니다. 친척들 사이에서 수군거림이 시작됐습니다. 1억 2천만 원을 혼자 냈다고? 보험금 2억이 시아버지 통장으로? 치매라는 건 거짓말이었어? 시아버지는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노란 장미가 테이블마다 꽂혀 있었습니다. 음식은 식어가고 있었습니다. 아무도 젓가락을 들지 않았습니다. 한편 한정식집 1층 로비, 수님과 혜원이 나란히 걸어 나왔습니다. 가을 저녁 공기가 차가웠습니다. 혜원이 말했습니다. 밥 먹었어? 아니. 가자. 내가 살게. 수님은 남편 사진을 가방 안쪽 주머니에 다시 넣었습니다. 지퍼를 닫았습니다. 두 사람이 골목길을 걸었습니다. 가로등 불빛이 길게 늘어졌습니다. 수님의 블라우스 소매자락이 올라가며 손목에 화상 흉터가 잠깐 보였습니다. 10년 동안 전을 붙이며 생긴 흉터. 하지만 수님의 발걸음은 가벼웠습니다. 10년 만에 처음으로 비닐봉지가 아닌 가방을 들고 걷고 있었습니다. 제사상을 차리는 사람은 기억합니다. 누가 왔는지, 누가 안 왔는지, 전부. 1년 뒤, 가을, 서울 마포구 골목 안쪽에 작은 가게가 하나 있었습니다. 수님이네 밥상. 간판은 크지 않았습니다. 나무 간판에 손글씨로 쓴 이름이었습니다. 문 앞에 작은 화분 2개가 놓여 있었습니다. 안쪽에서 기름 소리가 났습니다. 지글지글. 수님이 전을 붙이고 있었습니다. 깨끗한 흰 조리복, 새 앞치마, 머리를 뒤로 묶었습니다. 동태전을 뒤집었습니다. 기름이 튀었습니다. 팔 안쪽 화상 흉터 위로 기름 방울이 튀었습니다. 수님 씨, 옆에서 누군가가 얼음을 갖다 줬습니다. 주방 보조로 온 동네 아주머니였습니다. 괜찮아요. 근데 고마워요. 수님이 웃었습니다. 10년 동안은 기름이 팔에 튀어도 아무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달랐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수님 씨 왔어요. 김말순이었습니다. 연한 파란 패딩에 따뜻한 목도리, 손에 귤 한 봉지를 들고 있었습니다. 말순 씨, 어서 와요. 오늘 된장찌개 끓였어요. 아이고, 여기 된장찌개가 최고야. 말순이 창가 자리에 앉았습니다. 수님이 직접 상을 차려 날랐습니다. 된장찌개, 동태전, 시금치나물, 따뜻한 밥. 말순이 된장찌개를 한 숟가락 떠먹었습니다. 수님 씨, 여기 된장찌개 참 맛있다. 수님이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이제는 제가 먹고 싶은 사람한테 차려요. 말순이 수님을 바라봤습니다. 수님이 웃고 있었습니다. 10년 동안 본 적 없는 웃음이었습니다. 한편 그의 추석, 강태호의 집 거실, 제사상이 놓여 있었습니다. 출장 뷔페 업체에서 배달된 음식이었습니다. 플라스틱 용기에 담긴 전, 일회용 접시에 놓인 과일, 비닐 포장을 벗기지 않은 떡. 태호가 혼자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정장이 아니었습니다. 낡은 카디건, 넥타이도 없었습니다. 폰을 들었습니다. 화면에 검색창이 열려 있었습니다. 추석 제사 대행 서비스 가격. 검색 결과를 스크롤했습니다. 1인 기준 3만 원, 5인 기준 12만 원, 제사상 풀세트 45만 원. 태호의 손가락이 화면 위에서 멈췄습니다. 45만 원. 수님은 그 3배가 넘는 돈을 자기 주머니에서 내고 있었습니다. 10년 동안 120번. 태호는 폰을 내려놓았습니다. 제사상을 바라봤습니다. 플라스틱 용기 위에 향을 꽂았습니다. 향 연기가 천장으로 올라갔습니다. 아무도 오지 않았습니다. 준혁은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미정은 연락이 끊겼습니다. 소라는 형사 고발 절차가 진행 중이었습니다. 태호는 혼자 절을 했습니다. 무릎이 시리도록 차가운 거실 바닥이었습니다. 미정의 SNS 계정은 삭제되었습니다. 효녀 미정 해시태그는 더 이상 검색되지 않았습니다. 동창회 모임에 불참 통보를 했습니다. 전화를 받는 친척이 없었습니다. 소라는 보험금 불법 이체권으로 형사고발이 접수된 상태였습니다. 변호사를 선임했지만 수님의 바인더에 적힌 숫자들은 부인할 수가 없었습니다.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으니까요. 다시 수님이네 밥상. 점심시간이 지나고 손님이 빠져나간 가게 안에서 수님이 테이블을 닦고 있었습니다. 가방 안쪽 주머니에서 남편 사진을 꺼냈습니다. 카운터 위에 세워놓았습니다. 여보, 오늘 장사 괜찮았어. 사진 속 남편이 웃고 있었습니다. 10년 전과 같은 웃음이었습니다. 수님은 사진을 한참 바라봤습니다. 당신이 남긴 보험금 다 찾았어요. 제사 비용도. 수님의 눈가에 주름이 깊어졌습니다. 하지만 눈은 웃고 있었습니다. 이제는 내 이름으로 된 가게에서 내가 먹고 싶은 사람한테 밥을 차려요. 문이 열렸습니다. 수님 씨, 저녁 메뉴 뭐예요? 동네 할머니가 고개를 들이밀었습니다. 오늘은 김치찌개요. 들어오세요. 수님이 앞치마를 여미며 주방으로 돌아갔습니다. 작은 가게에 기름 소리가 다시 울렸습니다. 지글지글. 10년 동안 남의 집 제사상을 차리던 손이 이제는 자기 이름이 걸린 가게에서 오고 싶은 사람에게 밥을 차리고 있었습니다. 효도는 나중에 하는 게 아닙니다. 제사상 차리는 손이 사라지고 나면 그때는 정말 늦은 거예요.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요? 비슷한 경험이 있으신 분 댓글로 이야기 나눠주세요.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비슷한 사연을 원하신다면 화면에 뜨는 다음 이야기도 들어보세요. 그럼 내일 또 새로운 이야기로 만나겠습니다.